시사토 라이브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슈 인터뷰 김두관 전 민주당 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광주에 오셨군요. 예, 워낙 자주 오고요. 네. 올해는 사실은 제주항공무한 공항 참사 그때 조문하러 오고 네. 올해는 두 번째네요. 네. 제가 의원님. 지역 활동하고 농민회 활동할 때 네. 주로 이제 호남에 우리 농민회가 셌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 강주 전남은 다른 동네 오는 느낌은 잘 안 들고 늘 함께했던 동지들 만나러 오는 그런 느낌이라서 사실 좋습니다. 예. 의원님께는 그러면 광주 전남은 동지 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제가 이제 경남도지사 할 때 네. 강원태 강주광역시장하고 박준영 전남지사하고 일일 교환 시장 도지사 이런 거 했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강주광역시청의 공무원들, 전남도청의 공무원들을 특강할 때는 제가 고향에 와서 강의하는 것 같고 네. 오히려 경남도청의 직원 조회하면 서먹서먹해요. 워낙 그 한나라당하고 지금 국민의힘 지지가 높아서. 아, 그렇군요. 네.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이쪽 지역에? 뭐 제가 이제 그 저희는 균이란 표현도 좀 쓰고 정이란 이런 게 좀 있거든요. 전봉준 장군 동학농민혁명 네. 한국의 이제 근대와 봉건을 가르는 기점을 역사학자들이 그 동학농민혁명을 꼽고 있는데 제가 사단법인 전봉준 이사장이기도 하고 네. 외람되지만 대학 졸업 논문도 동학농민혁명이 근대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뭐 물론 짜집기도 많이 하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말씀 잘하셔야 됩니다. 네. 괜히 짜깁겠다 그러셨다가. 참고했죠. 그때 네. 신봉용 건국대 교수님 논문도 좀 네. 인용하고. 네. 물론 각주 다 다셨을 그럼 거니까 당연하죠. 문제 없고요. 네.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그냥 고향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요. 또 제가 영남에서 민주당을 했으니까 네. 아무래도 부산 영남에 있는 호남 분들이 저를 특별히 많이 격려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죠. 예. 늘. 저희도 조금 힘을 보태드려야 될 것 같은 생각은 있습니다. 예. 최근에 개헌에 관한 발언을 좀 강하게 하고 계세요. 예. 네,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사실은 여쭤보겠습니다. 87 민주 대투쟁의 결과물로 우리 국민들이 직접 대통령을 뽑게 됐잖아요. 그러셨죠. 5년 단임제. 네. 그래서 이제 87 체제 이후에 노태우 대통령부터 윤석열 대통령까지 8분이 나왔는데 3분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 의결을 거쳐서 헌재에 갔습니다. 물론 노무현 대통령은 기각이 되고 박근혜 대통령은 인용이 되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리를 받고 있는데 이게 뭐 사람의 문제도 있겠지만 이 5년 단임제라는 제왕적 대통령제가 갖는 모순이랄까 한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87 체제로부터 우리가 38년이 지났는데 초등학생 때 입었던 옷을 대학생 때 못 입잖아요. 새로운 시대에 맞게끔 우리 강주가 이제 AI의 본고장이 되려고 우리 시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하시던데 이제 AI 시대이기도 하고 드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드론이 맹활약을 하고 있고 또 빅데이터라든지 이 자율주행 이런 걸 보면 확실히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돌입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시대 흐름에 맞게끔 국가 운영 원리인 헌법을 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새로운 시대 50년, 100년의 국가 운영 원리가 규범이 헌법인데 헌법을 새로운 시대에 맞게끔 해야 된다. 그게 저는 적기라고 보는데 네. 정치권에서는 이해타산을 따지는지 좀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개헌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꽤 오래전부터 쭉 나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비상계엄이 있고 대통령제에 대한 문제점이 좀 심각하다. 이게 네. 대통령이 아니라 거의 왕의 군림이다라는 인식이 국민들에게 많아서 그렇습니다. 개헌 이야기가 더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정치권에서는 그렇게 관심이 있어 보이나? 그리고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가라는 의구심이 좀 많거든요. 대화 아카데미 강대인 원장님, 전 노동부 장관 이상수 전 노동부 장관 이런 분들은 15년, 한 10년 정도 연구하고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학계라든지 또 전직 국회의장님이라든지 지금 정대철 헌정회 회장님이라든지 지금 이 국민을 좀 전환하려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국민의힘도 이 개헌을 지금 주장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국회 일당인 우리 당이 지금은 내란 동조 세력들이 계속 할거하고 있고 내란 세력을 제압하는 데 당력을 집중해야 된다는 이런 명분으로
지금 개헌을 논할 시기가 아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한 것 같아요. 네. 국회 일당인 우리 당의 이재명 대표께서 결심을 하면 굉장히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됩니다. 87년도 한 4개월 만에 여야 합의 국민투표 12월 대선도 치른 바가 있는데 아마 이제 헌재에서 예를 들어 인용이 나서 조기 대선이 되면 물리적 시간이 부족한 건 맞아요. 네. 그러나 이제 크게 원포인트 개헌을 해서라도 이번 대선 때 개헌을 동시에 하고 상세한 기본권이라든지 한경권이라든지 우리 헌법에 담아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강주민주운동의 정신도 지금 여야가 헌법 전문에 넣겠다고 합의를 했지만 개헌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보면 이제 내년 지방선거 때 1년 정도 잘 준비를 해서 내년 지방선거 때 동시 국민투표를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개헌 이야기를 합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에서 말하는 개헌과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개헌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만 예, 아무래도 구체적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사이즈가 네. 세계 10위권이 됐고 군사력은 세계 5위, 6위를 하잖아요. 그리고 K컬처가 전 세계를 강타할 수 있을 정도로 대한민국이 지금 대단한 나라가 됐는데 네. 그런 시대 흐름에 맞게끔 개헌을 해야 되는 게 이제 어쨌든 좀 대한민국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당연하죠. 7공화국을 열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지 못해서 좀 많이 아쉽죠. 가장 핵심적인 부분 어떤 걸 바꾸고 싶으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통령 1인의 리더십에 기대서 끌고 갈 수 있는 사이즈를 넘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명료하게 말씀드리면 대통령과 총리가 투톱으로 국가를 경영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사실은 이제 국방외교 이렇게 국가 원수로서 뭐 대사 임명이라든지 국정원장 또 감사원도 장기적으로는 회계원으로 해서 국회로 가겠지만 당분간은 그런 국방외교 통일부, 보훈부, 국가인사혁신처 이런 장은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네. 경제부처는 국회에서 뽑은 총리가 책임지고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정을 운영하는 게 훨씬 더 지금 시대 흐름에 맞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대통령 권한을 예. 많이 줄여야만이 또 그 줄인 상당한 내용을 지방정부가 정말 제대로 지방자치를 할 수 있도록 분권행으로 해야 된다는 게 다른 사람하고 저하고 좀 다른 걸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한, 이제 총리 권한을 이제 강화시키는 네. 내용이겠군요. 대통령의 권한을 좀 축소시키고. 박근혜 대통령 때 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초이노믹스로 해서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을 총괄했거든요.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기억이 나지만 박근혜 정부 때 총리한 사람 전혀 기억이 안 나요. 역사적으로 보면 DJP 연대를 통해서 탄생한 수평적 정권 교체한 97년에 이제 JP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분권형 국정 운영을 실험한 차원에서 이해찬 총리한테 정권을 줬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과 총리가 권한이 비슷했는데 네. 그 두 분 총리는 실질적인 총리 권한을 행사했지만 다른 총리님들은 뭐 대독 총리 뭐 그런 모양만 총리지 실제 전혀 이 국무위원을 총괄하는 형식적인 위치에 있었지만 그러지 못한 총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말하는 것은 분권행으로 하면 총리와 대통령이 충분하게 집단지도 체제라고 하기는 뭐 하지만 두 분이 국정을 잘 분담해서 할 수 있다. 그런 정도의 경제 규모가 되는 나라다. 우리나라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1야당이 이제 민주당이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표께서 결심을 하신다면 이것도 네. 탄력을 받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탄핵 국면을 정리하는 부분인 건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 예. 동의하고요. 예. 헌재의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저는 헌법재판소의 재판은 저는 일치로 인용이 될 거라고 보지만 네. 얼마 전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그 탄핵 문제 관련해서 4대 사과대가 기각이 된 바가 있어서 네. 보수 쪽 그 선배들 만나니까 저보고 이제 김의원 절대 조기 대선이 없으니까 다른 생각 묻지 말라고 이렇게까지 막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쪽 분들은 또 그게 꽂혀 있더라고요. 네. 대구 집회나 아마 부산 집회에 고무가 됐는지 절대 헌재가 다 정치적으로 임명 대통령 대법원장 국회에서 3명씩에서 9명으로 구성되니까 네. 그런 그렇지만 임명은 대통령이 받더라 하더라도 명백한 헌법 위반을 하고 계엄령의 그 행식도 갖추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재판관이 기각을 하려고 그러면 헌법재판관에 그 4, 5명 있습니다.
연구관들이 네. 그 연구관들이 네. 자자손손 남을 그 기각 사유를 쓸 수 있을까? 적어도 사촌대 그게 되겠냐 이런 생각을 해서 저는 뭐 어려운 점이 많이 있긴 하지만 우리 헌법재판소 재판관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실 것이라 믿기 때문에 어쨌든 조기 대선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저는 네. 진단을 하는 쪽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헌재의 이제 판결이 나오면 조기 대선이 이루어질지에 대한 이제 결론이 나오는 거고, 그렇게 이제 더불어서 이와 같은 비상계엄 같은 사태가 다시는 일어나진 않아야 되는 것이 이제 대다수의 국민들의 바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너무 강한 대통령의 권한. 그렇기 때문에 개헌을 지금 주장하고 계시는 거고. 예. 근데 탄핵의 국면을 이것만 조사하는 것도 벅찬데 개헌을 동시에 같이 밀어붙일 수 있겠느냐라는 이제 질문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럼 순서는 어떻게 잡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뭐 정대철 원장 회장님은 선개헌 후 대선 이렇게 언론적으로 말씀하시지만 네. 물리적으로 매우 시간이 촉박하잖아요. 예를 들어 3월 말이나 4월 초에 헌재에서 인용을 하면 60일 이내니까 4월 말이나 5월 말에 대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전체적으로 헌법을 다듬기는 정말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다만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 분권행 정도 원포인트 정도는 여야가 합의를 하면 조기 대선 때 국민투표 같이 할 수 있지 않겠나는 게 저 생각이고 또 한 10년 15년 헌법 개정 운동을 했던 분들의 바람이긴 한데 네. 또 시민사회도 좀 나눠져 있거든요. 좀 다수파가 지금은 윤석열 집단의 그 헌정유린 내란을 진압하는 게 우선이라 해서 상당히 이런 게 없을 때는 계엄이 없을 때는 시민사회 단체 다수가 개헌 쪽에 더 무게감을 뒀어요. 네. 조국 혁신당도 대통령 임기 1년 단축 4년 중임제 분권을 주장했고 또 이명박 정부 때 법제처장을 했던 이석연 변호사도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 만났을 때 조기 1년 단축 도저히 3년을 어떻게 국민들이 뭐 핫백나니까 유지할 수 없다. 네. 그래도 1년이라도 줄여야만이 국민들이 양해할 거다. 그래서 그 시간표를 잘 내면 국민들이 양해하겠느냐. 이렇게 개판으로 국정을 해도 그나마 양해되지 3년 나간다면 폭동 날 거다. 이런 진단들 이 탄핵 계엄 전에 많은 논의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본인이 뭐 자폭을 해버려가지고 자폭. 예산을 이제 네. 뭐 깎고 그 야당에 대해서 경고하기 위해서 했다지만 또 나중에 뭐 그 피청구인 윤 대통령이 직접 헌재에 나와서는 그 야당의 경고가 아니라 국민들에게 그 진실을 알리려고 했다. 뭐 선거 부정도 있었고 등등. 다들 이제 궤변이라고 얘기를 예. 하고 있어서 정말 뭐 궤변이죠. 예. 네. 의원님께서는 지금 현재 민주당의 분위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이재명 대표 원톱이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비명계, 친명계 이렇게 나누는 거는 괜찮으십니까? 비명계, 친명계 나누는 것도 어떻게 보면 보수 쪽 언론인들하고 그 프레임이라고 할 수도 갈라치기 위한 있겠죠. 프레임이라고 네. 보고 있고요. 네. 다만 지난번 전당대회에서도 TV 토론에서도 지적한 바가 있지만 이재명 대표가 이제 2년을 하고 다시 두 번째 당대표가 됐잖아요. 그러셨죠. 그래서 예. 저는 뭐 1급 체제가 완성이 됐다 이렇게 진단하는데 이재명 대표는 1급은 맞지만 체제 시스템은 아니다. 그런 이야기도 했는데 저는 민주당의 강점인 다양성, 민주성, 역동성이 살아나야만이 혹시 있을 조기 대선에 승리한다고 보거든요. 지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건 맞죠? 임종석 전 비서실장, 김경수 전 지사, 뭐 김동연 경기지사, 김부겸 총리 이런 박용진 전 의원 이런 분들이 나름대로 당을 염려해서 걱정하는데 또 일부 뭐 개혁 달리는 분들이 심하게 아마 페이스북에 공격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별 도움이 안 되고 제가 잘 아는 유시민 작가께서도 최근에 이제 이재명 대표로 단일 대오로 가면 되는데 뭐 헛소리한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그 비판에 뭐 받아들일 부분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뭐 이재명 대표로 그 민주개혁 진영의 대선 후보로 확정되면 승리를 위해서 가장 현장에 열심히 뛰고 또 표를 얻을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인데 네. 유 작가 왜 그렇게 공격을 했는지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의원님께서도 이제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대선에 나갈 의향은 있으신 겁니까? 저는 뭐 민주개혁 진보 진영이 꼭 대선에 승리해야 된다는
그 당위를 갖고 있고 네. 그런 측면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크든 작든 역할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고요. 저도 이제 60대 중반이잖아요. 한 50대 10년 전만 해도 네. 김두관 중심으로 구조를 짜야 되나 이런 욕심도 많이 버렸는데 한갑도 지나고 철이 좀 들어서 좀 이렇게 폭넓게 보고 있어요. 아주 한참이십니다만. 네, 그러니까 이제 네. 스텝이 덜 꼬여요. 아. 자기 욕심을 많이 내면 스텝이 꼬이는데 좀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좀 욕심을 버리면 잘 보이죠. 제가 어렵게 이제 도지사도 하고 4번, 5번 만에 김포 고향이 아닌 곳이 국회의원 하고 또 양산도 제 고향도 아닌 데 가서 했는데요. 네. 제 경험으로 보면 이제 국회의원이나 도지사는 노력하면 되지만 대통령은 노력은 기본이고 국민과 시대가 이렇게 소환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무 역할을 안 하는 사람 소환하지는 않고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방송도 나가고 연설도 하고 글도 쓰고 그러잖아요. 제가 나름대로 좀 열심히 한다 해도 국민 대중이 보기에는 아직 멀었다 이런 생각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그 포럼 강주 생각에서 제가 특강을 했는데 네. 질문 과정에서 좀 더 인파이팅을 하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워낙 체질적으로 파이터가 아니라서 기대에 부응을 못했고 있습니다. 어떤 걸 더 파이팅 하라고 하는 건지. 그냥 세게 뭐 당대표도 비판하고 뭐 아. 국민의힘도 공격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뭐 페이스북에 자주 글을 씁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제 빅마우스가 아니라서 네. 대중들이 많이 알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게 제대로 된 정치를 의미하는 건 아니죠. 그럼요. 네네. 국민들을 향한 마음이 있고 그렇게 정치를 하시면 국민들이 그걸 다 알아보거든요. 정치가 어떻게 보면 뭐 우리 전통적인 개념으로 보면 척언지심과 수호지심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워낙 양당이 치열하게 대결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잖아요. 네. 강주 전남북에서 25대 0 국회의원 아시죠? 28대 0. 대구 경북은 네. 25대 0인데요. 이게 정상적인 나라라고 보기 어렵잖아요. 이 단순 다수 대표제라는 게 한 표만 많아도 국회의원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49% 얻은 표는 4표가 돼요. 작년 22대 총선에서 부산의 우리 당 지역구 18개인데 네. 18명의 평균 후보들 얻은 득표가 45.5예요. 그런데 국회의원은 한석 전재수 의원 한 명만 돼 있거든요. 17대 1인데 그걸 민심을 그대로 어석에 반영하면 18석 중에 한 8석, 7석은 우리 민주당이 하고 10석이나 11석은 국민의힘이 할 거예요. 네. 경기도는 60석인데 53석이 우리 민주당입니다. 국민의힘 7석을 했는데 아마 국민의힘 후보 평균 득표 45% 전후 될 거예요. 말씀을 좀 듣다 보니까 의원님께서 강하게 진짜 표현은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이대로 괜찮다는 말씀이신 건지 아니면 다양한 목소리가 더 나와야 된다는 말씀이신 건지 아니면은 지금 현재에도 여러 가지 생각들을 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지요. 최근에 뭐 고민정 의원도 MBC에 나가서 그런 점을 지적했지만 우리 이제 대선을 뭐 준비한다 할까 뭐 잠룡으로 언론에 쓰고 있는 사람들이 당의 염려에 대해서 많은 입장들을 밝히잖아요. 네. 그것에 대해서 막 당내에서 공격도 하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거 뭐 그냥 넉넉하게 포용하고 네네. 경청하면 돼요. 우리 민주진보개혁진영은 연대하고 연합하고 통합할 때 승리했지 분열하면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예. 이념적 지행을 뭐 정확하게 가름하기는 힘들지만 오랜 한국 사회의 주류였던 메인스트립이 35% 정도 지지 기반을 갖고 있어요. 네. 우리 이제 민주진보진영은 잘 쳐주면 28, 9%, 네. 낮겠지만 25% 정도 지지가 있단 말이에요. 기본. 그러면 25%, 26%를 얻어야 대선에 승리하잖아요.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옛날 지금 국민의힘 전신이 한나라당이었을 때 유시민 장관이 그때 한나라당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똑똑히 기억을 하는데 신이 내린 정당이라고 했어요. 그 35%를 기본 묶어 가니까 15, 6%만 얻으면 대통령이 국회의원 다 되는 게 도지사고. 네. 근데 야당 민주당은 얼마나 어렵습니까? 25%니까 25%를 모아내려고 그러면 지난번에 이제 대선을 복귀를 해보면 국민의힘은 뭐 어쨌든 양자를 데려온 거잖아요. 윤석열. 그리고 안철수라는 사람하고 단일화를 하고 찾아가 단일하고 이준석이라는 30대 그냥 영선이 있던 사람을 당대표로 만들었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는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속사정이 있었지만 심상정 정의당도 앉지도 못했고 안철수도 교수를 많이 했는데 안철수 의원이 아무래도 심정적으로 정서적으로 민주당보다는 국민의힘 사람들로서 잘 통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쪽으로 가버렸잖아요. 네. 이준석 특히 젠더 갈등에서 20대 2대남 표를 다 가져갔잖아요. 전통적으로는 20대 30대가
우리 민주당 훨씬 더 많이 지지합니다. 설 연휴 거의 마지막 날에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이제 만나고 나서 이제 포용 정치, 화합의 정치를 하겠다라는 말씀도 하셨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당연한 당부 말씀이고 네. 또 이재명 대표 그걸 당연하게 수용하는 게 대선 승리 지름길인데 뭐 정답을 이야기하고 정답을 수용한 거라서 이재명 대표가 많이 참고하시겠죠. 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에 가야 할 길이 너무나도 이제 많이 남아 있어서 네. 지금 정치가 경제나 뭐 외교나 교육이나 의료계나 다 지금 바닥을 기고 있어가지고 국민들은 많이 힘이 들거든요. 그렇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외국에서 이제 산업과 민주를 동시에 승무공했고 K민주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져 있었는데 네. 윤 대통령께서 뭐 완전 그냥 20년, 30년 후퇴시켜 버렸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친이 쿠데타이기 때문에 지금 그 내란 수계인 윤석열의 부하들이 전부 곳곳에 포진을 해 있어요. 지금도 승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어렵습니까? 그래서 네.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지만 대한민국이 정말 제대로 된 민주주의 국가로 가기 위한 진통 상고를 겪고 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3, 4개월 아니면 새 정부가 출범할 것이고 새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이제 신뢰를 회복을 해야죠. 네. 그 정치가 안정 안 되면 정말 경제하고 정치하고는 뭐 밀접하잖아요. 그렇죠. 정치계에 없는 경제, 뭐 정치, 정치에 잘 될 수 없습니다. 정치가 어쨌든 자원을 배분하고 예산을 분담하는 기능을 국민 대신해서 국회나 정부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국회나 정부가 어떤 의지로 어떤 철학으로 국정을 갱령하고 또 국정에 비판하면서 갱령하는 게 중요한데 그런 점에서 이번 내란 사건은 굉장히 타산지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세계적으로 국민에게 신뢰를 다시 받기 위해서 김두관 의원께서는 어떤 역할을 하실 건지 그리고 광주 전남 시민들에게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광주 전남이 이제 어쨌든 민주화의 본산이고 또 80년 5월 영령들이 광주 민주국립묘지에 안장이 돼 계시잖아요. 묻혀 계신데 그 광주 정신의 그런 가제들이 미안으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얼마나 많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 또 지식정보 사회에서 중심국가로 가려고 하면 저는 또 균형 발전이 매우 중요한데 광주광역시가 이제 AI 중심 프로젝트를 가지고 중심 도시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계엄 상태에서 아마 예산 이런 게 집행 안 돼서 어렵습니다. 강기정 시장이 걱정을 많이 하는 걸로 네. 제가 들었는데요. 또 광주 이제 군 비행장 이런 것도 예를 들어 무안으로 옮기면 무안을 허브공항으로 해서 뭐 자동차 문제 이런 것도 원래 저 해안가가 훨씬 더 유리합니다. 수출을 하는 데 있어서는. 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좀 전남도하고 광주광역시가 원래 뭐 한 시도인데 이제 분리가 됐지만 다시 이제 소위 이 규모 경제학에서 다시 많이 이렇게 도합이 있거든요. 그 얘기 나오더라고요. 살아남기 위해서는 하나로 다시 합쳐져야 된다는. 부울경도 그렇고 네. 저는 이제 서울 같은 지역이 한 5개 그래서 별이 5개인 나라 이 1극이 아니라 다극 체제로 가야 희망이 있다고 보는 사람이라서 네. 제가 만약 뭐 국민의 선택을 받아 국정을 보게 되면 균형 발전 노무현 대통령이 굉장히 노력해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도 만들고 181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해서 핵심도시에 만들었잖아요. 나주 핵심도시. 광주 전남 통합 핵심도시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공공기관도 많이 남아있는데 전 노무현 대통령이 마무리하지 못한 균형 발전을 미안을 가지를 확실하게 해결해서 지방 소멸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야 대한민국 미래가 있다. 이렇게 입장이라서 그 점에 있어서는 제가 역할을 하겠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두관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